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공화주의적인 기본소득 이론을 설명할 차례네요. 물론 자유주의만큼 강력한 정치 철학은 아니지만 현대의 정치 철학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류가 또 공화주의입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특히 스페인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공화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카탈로니아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굉장히 큰 운동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카탈로니아가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주고요.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들인 라벤토스, 카사사스 이 두 사람이 주로 기본소득과 공화주의적인 기본소득 옹호를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현대 공화주의자 중에서 이론가로서 최고 유명한 사람은 필립 페티트입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신공화주의라는 책이 주저이고요. 이 사람 역시 공화주의적 권리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짧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일단 공화주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하고 왜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적절한 대안이 되는가를 좀 납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화주의란 굉장히 오래된 정치 철학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이전의 정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강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신공화주의입니다. 현대공화주의만을 문제 삼는 거고요. 오랜 전통을 가진 고전적인 공화주의는 그렇게 기본소득이 들어설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공화주의 정치라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공동체주의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정도로 현대공화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폴리스, 그러니까 공공성 영역하고 오이코스, 사적 지배 영역,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제 영역을 날카롭고 강력하게 서로 삼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를 개인이 편취했다, 또는 국가의 광급 사업을 갖다가 어떤 자본이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했다, 혹은 안 해도 되는 뭐 땅을 파헤치고 뭐 도로를 닦고 해가지고 토건업자 배를 불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화를 내잖아요. 그 공분의 근거는 상당히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스 모두의 것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특혜 경제적으로 줬다, 바로 그런 공분이거든요. 이게 공화정적인 공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날카롭게 나누는 것,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스 말 노모스란 단어인데요, 법률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담장입니다. 담장을 치는 거죠. 폴리스의 담장을 치고 그 바깥에 이제 장원들이 있고 개인적인 그 오이코스들이 있는 거죠. 그 오이코스에서 지배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노예 관계죠. 거기서는 어떤 자의가 횡행할 수 있지만 폴리스에 일단 들어서면은 그 안에서는 대등한 주권자로서 대등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까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뭐 인간이 아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말도 좀 함께 기억을 하신다면은 고전적인 공화주의의 특징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이 들어설 자리는 별로 없죠. 왜 없느냐? 이게 개인적 기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중요한 개념적 지표 중에 하나가 개별성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준다잖아요. 근데
그리스나 이 고전 고대적인 공화주의에서는 그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폴리스 안의 것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개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것이 아니다는 게 폴리스의 정의입니다. 어떤 개인의 것도 아니다가 폴리스의 정의인 것이지 모두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이런 매우 역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푸브릭이라는 말, 그것은 사실은 레스푸브리카고요, 공공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두의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의 뜻은 뭐냐?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을 누구의 것이 되지 않도록 공적인 것답게 운영하는 게 공화국의 원리죠. 공화정치의 원리고. 이 속에 개인적 기초는 없습니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서 이 개인이 들어설 자리 자체가 없어진 거죠. 폴리스가 개인에 대해서 우선한다라는 말인 거고. 근데 현대공화주의는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현대공화주의 출발점은 사실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루소, 그리고 부분적으로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현대공화주의자들이 비치고 있는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와 루소죠.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출발점은 개인입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개인들이 어떻게 이 사악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느냐,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 공화국이죠. 공화국은 뭐냐? 단순히 공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으로. 모두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닌 어떤 담장 쳐져 있는 공적 영역이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는 그 공적 영역에 꼭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가는 거, 수탈하는 거, 약탈하는 거만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공화국이라는 게 전혀 다른 우리 모두의 것, 공통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의 것으로서 개인의 이 사적 권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적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컬어 공화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이 억압과 강요와 강제로부터 벗어날 소극적 자유만이 아니라 공통의 조건 속에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할 자유다라고 컨틴 스키너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바로 공화적 자유라는 거고요. 공화적 자유를 보장하기 하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현대 공화주의 핵심적인 질문인 겁니다. 어떤 공통의 조건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걸까? 질문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공화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다 잠재적으로 현대공화주의자들 기본소득 찬성자들인지 논문 한두 편에서는 다 찬성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후견적인 복지국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적인지 유독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공화국이란 그런 공통의 조건이 없다면 공화국은 없는 거예요. 그 공통의 조건을 통해서 개인의 물질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지배 없는 자유가 가능한 겁니다. 비지배 자유, 지배 없는 자유. 자유는 지배가 없다라는 것인데, 다른 타자의 지배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내가 타자로부터 방어한다.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는 방어적인 자유잖아요. 내가 방어한다. 내 생명과 신체와 뭐 로크식으로 재산을 지킨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지배 없는 자유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뭔가 할 자유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공화국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화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복지제도가 뭔가를 주는데 이게 그들을 갖다 동등한 시민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혜적이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는 반대한다. 한국의 짧은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책인데요. 공화주의라는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거칠게 사회복지국가를 공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모든 공화주의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 시혜성 때문이고요. 뭐 시혜성 속에서 2등 시민이 되는 순간 어떠한 독립성도 획득되지 않죠.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의존적인 거예요. 이런 복지국가에 대한 이런 종류의 비판은 사실 공화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형 복지국가에 대해서 후견성을 공격하죠. 이게 파트너리즘, 후견주의적이다. 국가가 일종의 그 보호하고 후견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속에서는 이 사실 역동성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시민의 어떤 독립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역동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시장을 좀 도입해야 된다. 뭐 제3의 길 식의 시장을 도입하고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와 타협해 갔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독립성을 주장했던 이 완고한 공화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오히려 기본소득을 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선별적인 시혜를 주는 것보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그럼 어떻게 옹호를 할까? 그 기본소득을.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보편적 자기에 입각한 소득이다. 국민이라는 것은 보편적 자유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인가요?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사는 뭐 아파트 평수가 적혀 있습니까? 뭐 은행 계좌 잔고가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뭐 장애 등급이 적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단지 어떤 국가 공동체의 성원이다라는 건 표시되어 있죠. 물론 더 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여주면 뭐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한국의 주민등록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생년월 다 나와 있고 말입니다. 뭐 지문까지 찍혀 있고 뭐 그러니 그게 빨리 그걸 고쳐야죠. 다 표기 안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자격에 입각해서 소득이 생긴다라는 논변을 매우 쉽게 이 사람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이런 방식의 논쟁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공화주의의 철학적인 틀 안에서는. 공통성, 그 다음에 비지배 자유, 물질적인 독립성,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시민권의 일종으로서 시민권이죠. 시티즌십의 일종으로서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암초에 걸립니다. 좀 근본적인 암초는 왜 굳이 기본소득이어야 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마스 페인이 농업정의를 쓸 때요. 기본소득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55세 이후엔 기본소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20세인가가 되면은 뭘 주죠? 땅떼기를 나눠주거나 돈을 줘야 돼요. 이례적인 지분급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렇게 평등 분배하는 거, 일정한 자산을, 이것도 선택 가능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주는 것도 선택 가능하지만 자산의 평등 분배도요. 혹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1인 1채 이런 식으로 뭐 주택을 분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기본소득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주의가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루소가 기본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루소가 주장했던 것은 자산의 평등 분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화주의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가 공유라고 출발하더라도요, 공유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즉 사유를 인정해 주되 굉장히 많은 토지세를 걷어서 모두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균등 분배해 주는 게 하나의 방식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일정한 토지 소유 상한제를 정해놓고 그 상한이 넘는 집중을 막고 상한이 넘는 토지는 국가가 압수해서 없는 사람한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 동양의 토지 제도가 계속 후자의 방법을 취했던 거죠. 토지의 사유 집중이 많아지면 왕이 뺏어가지고 다시 또 뭐 n분의 1로 또 나눠주고 뭐 이런 거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되풀이했던 거죠. 중국 왕조 내내. 두 번째도 논리적으로는 뭐 모순이 될 게 없습니다. 뭐 토지가 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종의 배당만이 아니라 일종의 공유 기업에 대한 어떤 주식 이런 걸 나눠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일부 공화주의자들이 공화적 의무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기본소득은 공통성의 조건이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시민은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얘기되는 호혜성은요, 뭐냐면 기본소득을 받았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다.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 시민은 뭘 주지? 이 질문을 국가와 시민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시민과 시민의 교환 관계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틀 안에서 국가란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적 틀에서는 이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성의 기초잖아요. 모든 시민의 개별적 독립성이 유지되는 공통적인 기초입니다. 근데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그 시민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호혜적인 의무를 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입니다. 근데 공화주의자들이 호혜성이라는 말로 이걸 던지고 있지는 않아요. 참여. 이 순간 뭐가 들어오느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고전적인 공화주의의 참여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거꾸로. 네가 폴리스 안에서 뭔가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조건을 공화국이 만들어줬어. 그럼 너는 뭘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말리부 해변에 가서 서핑을 한다고? 그게 뭔데? 이런 얘기가 다시 슬그머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별 얘기가 다 나오죠. 뭐, 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봉사를 뭐 1년에 며칠 이상 모든 시민이 하도록 하자.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거니까 선거는 꼭 하게 하고 선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 뭐 이런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즉 최소한의 이 의무를 지도록 하는 참여소득류의 발상들이 쭉 따라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그 시민 자격, 보편적 시민 자격과 아까 말한 페인이 주장했던 우리가 모든 이 자연에 대한 원천적인 공유자라는 자격을 통일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태어나서 어떤 이 공화국의 보편적 시민 자격을 취득했어. 근데 그 순간 인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구와 대지에 대한 원천적 공유자 자격을 동시에 내가 취득했어. 이렇게 보면.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게 거꾸로 또 여기서 약간의 자유주의적인 논변을 차용하는 건데 거꾸로 그런 시민의 그런 그 사람의 공유자 자격을 보증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뭐냐? 아니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는 지구에 대한 공유자로 태어났는데 지구는 다 뭐 사적 개인과 자본들이 다 분점을 하고 있어요. 뭐 어디서 실현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이 권리를 공화국이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7세기의 자유주의적인 정치 철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약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보장으로서의 국가를 받아들인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공화적 의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의무가 없는 거죠. 국가만 의무를 지는 거죠. 그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이 자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자인데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주의적인 사적인 소유관계 때문에 박탈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사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의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여기서는 국가가 의무를 지는 거죠.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의무는 국가만이 지는 거고 권리는 개별적인 시민들만이 갖는 거죠. 즉 단순히 시민 자격과 기본소득을 연관시키는 시도만으로서는 암초에 부딪힌다. 그럴 때는 그 권리에 해당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 시민 자격과 공유자 자격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런 난점은 사라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데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스스로 공화주의 경제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데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집요하게 합니다. 참여소득을 주장하고 뭔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안 되고 약간의 반대급부가 있는 공화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원천적 공유자 자격과 시민 자격 이것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야만 된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큰 흐름, 자유주의 흐름과 공화주의 흐름을 살폈고 자유주의 흐름에서 가장 주요한 이 유력한 어떤 이론적 대안으로 필립 함파레스의 실질적 자유주의라는 것을 좀 깊이 심도 있게 좀 살폈습니다. 네. 다음은 공유론 자체도 그 나름대로의 발전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인데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공통체라는 책이 있죠. 이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3부작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국 다중 공통체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통체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일종의 공유론에 좀 지평을 넓힙니다. 사실 지구와 자연에 대한 공동 소유라는 것은 뭐 토마스 페인까지 분명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지난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페인이 가져온 것은 로크가 통치론 제5장 에서 온 프로퍼티라는 장이죠. 소유권이라는 장에서 전개했던 그 출발 지점입니다. 로크가 신이 인간 모두에게 대지를 공동으로 하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모를 공격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인이 가지고 왔던 거고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구나 대지 이게 지금 와서 뭐 무슨 뭐 많이 가치 증식을 하나요? 단지 지대만 높아지죠. 희소성 문제 때문에 리카도가
얘기했듯이 어떤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계속 이 기대만 높아지는 거지. 실제 어마어마한 부의 집중 집적은 자본이 하고 있죠. 네그리 하트의 주장은 이 공유론을 좀 확장하는 건데요. 지구, 자연 등은 자연적 공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 정보, 연합지성과 같은 인공적 공통성도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요즘 누가 생산하느냐. 연합지성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을 하는 것은 연합지성이 하는데 가져가는 것은 자본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합지성이 했던 것들을 수탈을 당한 거니까 그것을 다시 뺏어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왜 기본소득의 형태를 줘야 될까요? 누가 생산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밖에 없죠. 네그리 아트는 사실은 이 전 세계 생산 자체가 소위 비물질 생산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 물질 생산이 아니라 비물질 생산, 물질 아닌 것의 생산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연합지성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로 이제 귀착이 되는데, 연합지성이란 뭐냐? 지식, 언어, 코드, 정보 뿐만 아니라 정동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감정노동, 이거까지 다 포함되는 비물질 노동, 그리고 연합지성을 통해 형성된 공통적인 것. 이 생산은 공통적인 것들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본이 수탈한다. 자본에 수탈된 공통적인 것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해방으로서 산노동의 활력이 표현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논리가 굉장히 정연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사실은 자본론, 원래 뭐 자본이란 책이라고 돼 있는 제목은 자본론이라고 얘기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자본론에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공장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노동자 A가 생산했다, B가 생산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결합된 노동자의 생산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장지에부터 결합된 노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그리 하트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공장 생산물이 결합된 노동자의 생산물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생산물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공장에 생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언어, 지식, 코드, 정동, 정보, 이 종합적인 것으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아이폰 예를 들자 그러면요. 한참 아이폰이 뜰 때 그게 뭐 이런 것에 다 종합 그거 아닙니까? 그 누가 생산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공장 안에서 그 아이폰을 생산하는 건 다 중국에 생산하고 아이폰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다 중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데, 그럼 그 이득은 부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판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당한 것을 없애는 건 뭘까? 누구한테 나눠줘? 모두에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에 따라가면. 공통체는 뭐 굉장히 큰 책이니까 안 읽으셔도 되고요. 대충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법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끝난 것 같으네요. 이런 정도가 기본소득은 옳다라는 논증의 체계들입니다. 알려진,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체계들이고요. 이런 체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또는 이런 체계들이 왜 제출됐는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매우 상식적인 논점들 때문입니다. 1. 개미와 배짱이. 우리 알죠? 개미와 배짱이 우화. 이 배짱이에게도 기본수익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한번 오늘 설명드린 방식으로 한번 해명을 해볼까요? 판파레이스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롤스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배짱이한테 줄 게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배짱이는 이미 뭔가를 누리고 있어요. 휴식. 그죠? 돈은 못 벌고 있지만 휴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휴식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뭔가를 준다는 것은 배짱이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불공정한 겁니다. 롤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그가 그런 휴식이라는 목록을 갖다가 그런 수혜의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게 이제 특이한 건데요.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어서 절대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판파레스 입장에서는 이거 줘야 되는 거죠. 왜? 이 개미나 배짱이나 이게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떤 외적인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내적 이 능력, 그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설령 배짱이의 그 휴식을 갖다가 수혜의 범위에 넣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 양자의 기회를 최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축차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모두에게 n분의 1로 기본소득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 형태에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공화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배짱이가 일단 고전적인 공화주의라 그러면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게 곤란한 겁니다. 배짱이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게 시민이 아니죠. 아니 시민이 아니게 아니라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은커녕 이건 좀 징벌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폴리스 안에서 참여를 해야지 개미처럼 열심히 해. 왜 밖에서 이렇게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공화주의 논변에 입각하자면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그림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 배짱이는 배짱이와 개미 전체의 공통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배짱이 역시 이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그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이 물질적인 독립성이 그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의 물질적인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판파레이스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논리로 얘기를 하면, 판파레이스는 이 얘기를 제법 그의 책에서 길게 장황하게 쓰고 있는데요. 결론은 딱 이겁니다. 배짱이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애를 보고 고용당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는 나름대로 노동 없는 삶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그 노동 없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삶에 대해서 먼저 선결정하지 않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 아니냐. 롤스, 네가 그렇게 선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너는 자유주의를 위반했다. 이게 거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아니 배짱이를 선택할 자유의 실질적인 기초를 줘라. 그래야 기회균등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개미를 선택할 거라고 본다. 뭐 이 뒷얘기는 사족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 역시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정할 수 없고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그런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가능성을 부여해 주려고 그러려면은 기본소득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책 전체는 사실 배짱이를 위한 어떤 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개미와 배짱이 사이에 적절한 노동의 분배라든지 등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런 효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미는 고용지대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 개미한테 돈을 좀 뜯어서 배짱이한테도 좀 줘야 된다. 만약 자본한테 뜯는 돈인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펼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개미 배짱이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반발했을 겁니다. 일종의 배짱이 이론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 이해하면 될 거고요. 네그리를 만나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배짱이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개미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개미들끼리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떤 개미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개미한테만 n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소득의 평등 분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답은. 그러나 배짱이한테 줘야 되는 건 얘기가 안 되죠. 네그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꿈꾸는 것도 가치를 생산한다. 무슨 소리냐? 너 환자를 봐라. 환자가 가치를 생산하고 있잖아. 병원에서. 병원에 이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환자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키보드 두들겨 대면서 구글의 가치를 생산해주고 있고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그리는. 이걸 이제 수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착취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전통적인 막시스트랑 좀 다른 거고 다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미 옛날에 물질적인 가치 생산의 기계는 멈췄고 어떤 비물질적인 노동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게 사실 가치 생산이기 때문에 야 임마 개미가 생산하는 것보다 배짱이가 생산하는 게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개미가 뼈 빠지게 노동해서 그것을 전체가 나눠 먹는 시대는 끝났고 연합지성이 등장하여 이 연합지성에 배짱이도 기여하고 있으니 그것을 자본에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려받아서 개미와 배짱이한테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자라는 게 네그리 하트의 공통체의 결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연합지성이라는 거에 혹시 이제 이 땅에 지금 살지 않는 우리들의 조상들 들어가죠. 그 지식. 네. 조상들이 남겨놓은 네. 유산들, 네. 정신적 유산. 그럼요. 지식, 과학, 다 들어가죠.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고 것도 네, 그게 있지 다 않나 들어가죠. 이런 거죠. 예. 이미 그것은 이제 막스도 응고된 노동이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과거 노동, 죽은 노동이라.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 이런 것도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대략 세 가지 입장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중립성과 호혜성입니다. 사실은 이 호혜성, 중립성에 대한 이 논점은 시장 자유주의 안에서 굉장히 불거지는 논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유주의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것은
노동소득에 대한 착취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 아니, 그러지 않아. 우리는 노동소득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과세할 생각이 없고, 불로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서 주겠다. 순수 자본소득 과세형 기본소득을 주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착취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거 원래 노동소득에 더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배짱이들한테까지 나눠줬으니까 개미가 착취당했지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호혜적인 제도가 아니다. 결국 소득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다. 노동소득이라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노동 있으면 소득이 있다라는 말, 이걸 지키지 않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황당한 거다라는 비판을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 공화주의 틀 안에서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천적 공유자라는 개념과 시민 자격을 통일하게 바라봐 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냥 시민이 의무를 지는 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적인 틀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호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판파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의 답변이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대 가능한 평균치의 기회경등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호혜적인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왜? 배짱이의 선택도 그 나름대로 좋은 삶에 대한 선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유주의적 기초에서 벗어나는 거다 라는 식의 그의 답변이죠. 네. 아무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순간 이 질문에 계속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 국가는 그걸 해주는데 당신은 뭘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한국에서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많은 정치 철학들은 그 나름대로의 답을 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상식적인 논쟁에서 적절히 절충적으로 이런 논쟁과 저런 논쟁들을 결합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와 같은 경우라면 그런 호혜성 자체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생산은 모든 얽혀있는 전체가 하는 건데 그 자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전혀 이 문맥 자체와 동떨어진 답을 하게 될 겁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자, 정당화 이론들을 살펴보고 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예시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이론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철학적인 이론만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 정당화 이론을 중심으로 했던 이유는 3번까지 자칫 많이 설명을 하게 되면 뒤에 하는 얘기가 다 또 하게 되는, 앞으로 하는 강좌를 요약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될 것 같아서 안 했던 거고, 상당히 많은 기본소득 이론들은 사회과학 이론입니다. 경제학 이론, 사회학 이론, 생태주의, 생태학 이론, 사회과학 이론입니다. 철학적 이론보다 사회학적 논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10몇 명인가가 기본소득을 지지했었고요. 여전히 기본소득은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여전히 화두입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를 따져보겠습니다. 1번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노동사회 변화입니다. 배짱이를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 입장에 쓰면은 필요 없죠.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파레스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성장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쨌건 간에 이 노동사회 자체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논점은 완전고용 사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반팔에서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기본소득을 주면 되느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다른 제도가 연동할 때 옛날식의 완전고용은 아니지만 골고루 일자리를 공유하는 사회가 가능한가? 이런 게 질문입니다. 21세기 초반에 독일의 기본소득 운동이 대중화되는 초창기에 어떤 운동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단체 이름이 유명한 단체였어요. 뭐 지하철 광고까지 막 때리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완전 고용 대신 자유를 였습니다. 뭐 판파레스적인 발상이죠. 근데 좀 많은 좌파 기본소득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사회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핵심적인 이 아이디어를 던진 사람은 사실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랑스 사회 철학자인 앙드레 고르치입니다. 그가 초기에는 기본소득 대신에 참여소득 비슷한 걸 주장을 하는데요. 후기에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고 참여소득을 주장을 할 때 그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과 일자리 공유제를 연동시킵니다. 간단한 겁니다. 노동시간을 확 단축하자. 25시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생긴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자. 그리고 그럼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럼 기본소득으로 그냥 다 나눠주자. 이런 굉장히 간단한 주장입니다. 쭉 묻혀있다가 왜 이게 기본소득 운동 안에 묻혀있었냐면 그가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소득 형태죠.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였죠. 그다 후에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면서 이 얘기가 없어졌어요. 앞에는 있는데 뒤엔 또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2006년 이후 그리고 정확하게는 좀 더 확실하게는 2012년 이후 이 지점이 상당히 그 레프트들한테는 좌파들한테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시민과세 금융과세 시민연합이 그런 주장을 하죠. 최저임금 기본소득 도입, 노동시간 단축은 삼위일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래야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가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그리고 근데 노동 시간을 왕창 단축해야 프레카리아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일자리를 재분배하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절반쯤 일하고 훨씬 적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다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모두가 일을 하건 안 하건 다 기본소득을 받는 그런 사회로 가자라는 주장들이 2012년 경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일 좌파당이 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룹은 아닌데 당권파 현재의 당대표 그룹이 기본소득을 지지하죠. 그들의 입장도 처음에는 해방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기본소득 액수를 높이 주고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높은 액수를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방식의 노동시장 혹은 노동사회 구조개혁하고 맞물린 방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시간 단축을 구체적인 선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10년에 1년씩 기본소득을 주고 모두가 쉬자. 그럼 일자리가 10%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 합니다. 저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한 2012년경부터는 쭉 해왔고, 지난번 몬트리올에 갔을 때도 기본소득 국제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 주장은 좀 구체적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OECD 국가들보다 한 달 더 많이 일합니다. 아니, 한 계절을 더 많이 일합니다. 평균 노동 시간이요. 그 얘기는 OECD 평균으로 노동 시간만 단축해도 25%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단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자라는 거고요. 근데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개별적인 노동자의 소득이 굉장히 급격히 하락될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일부는 대자본이 부담하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리고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주장들은 어느새 점점 스탠다드, 그러니까 레프트윙들한테는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의 유효성은 전통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노동운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건 뭐 노동이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 근데 이런 주장, 즉, 노동사회의 변화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될 때는 그게 노동을 바꾸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 좌파로부터 에워싸여져 있는 기본소득 좌파가 이런 주장들을 당연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과 탈빈곤, 불평등 시장효과 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정당하냐? 뭐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시정하지 못하고 탈빈곤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사회복지학자들인데요. 코르페어 팔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선별복지를 하면 할수록 재분배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엔 65만 원 줬는데 이 사람들 그걸로 살 수가 없으니까 80만 원 주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3% 줬는데 그 다음에 2.6%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 선별복지인 한에서는 재분배 규모 자체가 몇 프로입니까? 한국은 지금 3% 선이고요. 이건 잔여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많이 주는 경우에도 10% 정도입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도. 10명 중 1명이죠.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뭐죠? 모두가 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큼 내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거의 안 냅니다. 이런 거죠. 전체 재분배 규모가 가장 큰 게 기본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빈곤 문제인데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개념적 특징 때문에 탈빈곤이 용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조건적 소득이고 일체의 자산심사, 노동 여부에 대한 심사가 없잖아요. 뭐 이 얘기는 뭐냐? 선별적인 현금 복지란 선택적입니다. 옵셔널.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의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죠. 아니면 금액이 깎이거나 부분적으로 일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모든 나라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던 거 그냥 받고 일을 좀 더 할래. 이건 안 됩니다. 왜? 이게 실업대책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실업대책 또는 노동불능자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실업대책이나 노동불능자에 대한 대책이 아니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민이라는 이유로 또는 뭐 판파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또는 뭐 네그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도 생산에 기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주는 거죠. 권리잖아요. 그가 일을 하건 말 안 하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기본소득이라 하더라도요. 이 일을 부업을 파트타임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박탈당할 염려가 없죠. 그래서 실질 효과에서 좀 더 낫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우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강남우 선생님이 훨씬 더 나중에 다시 설명하실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내수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 내수고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내수 서민 경제가 잘 될 거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한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활동 사회로 점차 변모할 거기 때문에 일종의 고진로 성장을 하게 될 거다. 창조성에 기반한 지금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해야만 그런 고진로 성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수 문제, 그 다음에 창조 경제, 고진로 성장 이런 거죠. 내수 문제는 한국에서 최근에 홍진보 교수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슈 제기 이후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이나 측이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공통 공약 비슷하게 됐죠.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경총이 우리 못 올려 뭐 110원도 안 돼 뭐 이러고 이런 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세계 시장은 막혀 있고 이 안에서 자본의 순환을 하려고 그러려면 어떤 내수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는 비어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뭔가 이 주머니를 좀 채워줘야죠. 이자는 줄여주고 주머니는 봉급은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 비정규직이고 알바, 뭐 불안정 노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게 답일 거다 생각하고 최경환도 정부도 뭐 좀 올리려 그러는 거고 경총은 절대 반대하는 거고 급기야 노동계를 비롯한 소위 운동권은 10,000원 내놔가 드디어 뭐 10,000원 내놓으라고 주장한 3, 4년 전부터 주장은 계속 있었지만 합의해서 이제는 뭐 민주노총까지 다 10,000원 내놔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런 정세하고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확실해지겠죠. 예를 들어 30만 원이나 적은 기본소득,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3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가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3인 가구를 갖다가 평균으로 볼 때 90만 원 정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가게당. 1인 가구의 경우에도 30만 원이 생긴다는 상당히 큰 소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노동소득 임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적 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절히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임금을 올리는 것은 개별 자본한테 피해를 주고 영세 자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이것을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왜 안 올릴 수는 없느냐? 기본소득만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올려주지 않고 영세 자본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자들한테 임금 보조를 해주는 게 되고요. 이득은 전부 영세 자본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이 둘 다 해야 영세 자본에 있어서는 그 이득과 이 부담이 영영이 될 거고 기본소득은 대자본이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될 테니까
한국의 경우는 재벌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평균 소득 분배율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최저임금 뭐 300원 올리니 400원 올리니로는 사실은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하고 문제가 되니까 비난을 들어요.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 참 이상해. 이 문 열고 들어와서는 이거 하면은 소득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내수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는 기본소득을 해야 생태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소비 사회가 가능합니다. 문을 닫고 나간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냐? 왜 이 방 가서는 저 얘기하고 저 방 가서는 저 얘기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일 거고요. 이건 별도로 이제 따로 한 자리를 만들어서 강좌 제목이기도 하고요.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생태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죠. 이런 주장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겁니다. 어떤 생태적 효과가 왜 나올까요? 가장 핵심은 사실은 물질적 생산의 단축입니다. 적게 생산해야 됩니다. 적게 생산해야 되는 거고,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될 경우에는 생태적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태적 기본소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태적 기본소득은 생태세를 걷는 방식으로도 즉 조세 재정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생태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 생산의 축소하고 연동돼야 된다. 즉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 연동된 것이면 생태적 기본소득이다라고 봅니다. 생태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대개는 기본소득을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해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앙드레 고르츠, 최초로 이 문제를 착안했던 그도 생태주의 철학자였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기본소득 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한 어떤 테마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수 소비를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생태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 모순되지 않느냐. 그 답변은 생태적 전환 문제를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드리기로 하고요. 좀 간단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비가 왜 중요하냐? 균등한 소비 또는 평등, 소비에서의 평등, 저스티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생태적 전환이 단순한 어떤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되느냐? 저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태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생태적 전환이 대다수 서민대 중에 저항에 부딪혀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 전등도 지금 이렇게 많이 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좀 껌껌하게 보이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껌껌하게 보이면 뭐 그렇게 좀 쇠락한 외모를 좀 감출 수도 있고 어둠 속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하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좋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가야 돼. 에너지 요금을 왕창 올리고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고액의 에너지세를 걷자. 전기세, 수도세 다 올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민이 저항을 합니다. 못 사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에너지 전환을 재촉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힙니다.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게 그보다 에너지 세금을 더 올립니다. 기본소득을 생각하지 않는 녹색 전환 생태주의자들이 올리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 5%로 합시다. 이건 가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6%를 걷습니다. 1%더 얻어요. 그리고 1%는 나눠줍니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더 걷어야 되는가 계산할 수 있죠. 개별적으로 필요한 필요 에너지의 최소량, 이것을 생태 기본소득으로, 별도의 기본소득이죠. 이거는 총 재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태세란 목적세를 걷고 그 속에서 그 재정의 일부를 생태 기본소득으로 개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없죠. 에너지 평등도 달성하면서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소비의 문제, 서민의 평등한 이 소비, 서민 내수 소비가 느는 것과 전체적인 생태적 전환이 큰 틀에서는 지금 말한 제가 드린 말씀이 일종의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생태적 효과를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없는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가? 경제적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요. 예를 들어 GDP가 10%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전부 10% 더 옛날보다 자연이 파괴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GDP 성장은 물적인 생산과 비물질적인 생산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연의 물질 변형을 가하는 생산을 축소하면서 사회적 생산을 더 늘려가는 방식의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기본소득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생태주의자들은 그냥 탈성장이라는 말을 해요. 성장으로 벗어나자. 근데 그것은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나자는 거고, 성장주의는 무조건 뭐 이렇게 이윤 중심의 성장 그리고 양적 성장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물적 생산과 자연의 가공 변형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주의로 벗어나자는 거고, 성장 자체를 지금만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성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저성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또는 요소의 비중 이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생태적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45분인데 5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A4지 한 장 정도 답변을 드리거나 읽으실 참고할 문헌,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참고할 문헌들을 제가 골라서 가르쳐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